자, 그런가 하면 오늘 오전에 있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이 특검 출석과 그다음에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들어가는 법원 출석 장면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먼저 본 뒤에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여전히 본인이 대통령 강요에 의한 피해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민의 노후 자금이 본인의 경영권 승계에 쓰였는데 도의적 책임 안 느끼십니까? 회사 돈 수백억 원이 뇌물로 쓰였는데요. 주주나 임직원들에게 책임은 안 느끼세요? 네, 일단은 저번에 특검 출석했을 때 모습과 비교를 해보면은 그땐 그래도 한마디라도 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굉장히 표정이 굳어 보이고 긴장돼 보여요. 네, 그 한마디를 잊은 것 같아요. 네. 이재용 부회장이. 그 한마디가 뭐냐면 1차 청문회 때 재벌 총수들이 다 등장했을 때 그때 거의 뭐 이재용 청문회라고 부를 정도로 집중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그때 하루에도 여러 번 앵무새처럼 반복했던 바로 그 말이에요. 네. 국민들에게 송구스럽다. 앞으로 제가 잘 하겠다. 네. 이런 얘기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모르겠다. 기억나지 않는다. 뭐 이런 이제 변명들이 많았죠. 오늘 그 이야기도 지금 입 밖으로 내지 못하는 것은 굉장히 긴장했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도 아주 역력히 긴장한. 어제 조윤선 장관은 두 마디 하고 들어갔잖아요. 네. 특검의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 네. 그리고 특검이 진실을 밝혀주리라 기대한다. 나오면서는 특검에 다 말씀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성실히 임했다고 얘기를 했고. 근데 어제 들어갈 때 또 오늘 새벽 나올 때 한마디도 안 한 사람이 바로 김기춘 전 실장이에요. 아주 이 긴장의 기색이 역력했는데요. 오늘은 이재용 부회장 한마디도 기자들에게 못하는. 지금 기자가 한 질문은 좀 잘못된 대목이 있어요. 이 정정해 줄 법도 하거든요. 뭐냐면 지금 이 수백억 횡령하셨다는데 횡령은 약 90억이에요. 수백억 아니에요. 220억을 코레스포츠에 주기로 컨설팅 계약을 했는데 건너간 돈은 약 90억 원대입니다. 100억이 이제 안 되죠. 그래도 큰 돈인데 지금 이거 정정할 정신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억울하다. 이건 좀 과도하게 된 거다. 이런 해명할 정신이 없습니다. 완전히 긴장한 상태고요. 오늘 구속영장 발부 혹은 기각 이게 확정될 때까지는 정말 태어나서 최악의 시간을 보낼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해봅니다. 이게 몇 시쯤 구속영장이 오래 걸리잖아요. 영장실질심사가. 근데 이 건은 또 여러 가지가 걸쳐 있어서 오래 걸릴 거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일단은 영장실질심사, 그러니까 법정에 들어가서 비공개로 심리받는 그 시간은 아마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걸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2시간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영장 담당 판사가 이 기록을 보고 영장을 발부할지 여부를 보는데 혼자 다 보는 거예요? 혼자 다 보십니다. 이분이 이제 조의연 판사이신데 이분이 굉장히 기록을 또 꼼꼼하게 보기로 소문나신 분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변호인들이 그냥 어지간한 사기나 횡령 사건도 한 밤 10시나 9시 정도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작년에 신동빈 회장 구속영장 발부도 담당하셨던 분입니다. 그때 발부가 안 됐었죠. 안 됐었죠. 그런데 그때 무려 발부된 시각이 무려 새벽 4시경이었어요. 엄청난 시각이. 엄청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제 변호인을 제가 알아가지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너무나 기록을 꼼꼼하게 봐서 정말 그 변호인이 새벽까지 잠도 못 자고 같이 함께 기다렸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 발부는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범죄 혐의 사실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 특검의 어떤 수사의 어떤 향후에 대한 어떤 그런 판단하는 그런 것으로 생각이 돼서 더 오히려 신중하게 판단할 것으로. 그런데 특이한 것이 보통 다른 사람들은 이 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면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거나 아니면은 서초경찰서 유치장에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부회장 같은 경우는 특검 사무실에서 대기한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일반 피고인들과는 좀 다른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정도는 사실은 우리가 양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검이 지금은 수사본부이기 때문에 원래는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으니까 그 신변을 보호해서 바로 집행하기 위해서 구치소나 구치감 이런 데 이제 같이 기다리는 형식인데 사실 구치소나 이런 데 가게 되면은 또 거기에 어떤 언론들이 수십 명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신변의 문제라든가 언론 대응에 구치소가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특검에서 대기를 하겠다라고 서로 양해를 구하고 합의를 한 걸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상한 게 지금 제가 저 영상을 보니까 중앙지방법원으로 바로 가지 않고 특검으로 갔다가 특검에서 또 법원으로 간단 말이에요. 본인 차 세워놓고 특검차 타고 법원으로 가서 다시 포토라인을 걸어서 법원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굉장히 그렇게 이동할 때마다 언론에 노출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본인이 뭔가 해명할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부담되는 상황인데 왜 저걸 연출하려고 했느냐. 이게 저는 특검에서 뭔가 이렇게 하라고 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보통의 일반적으로 구속되어 있지 않는 피의자들은 변호인하고 같이 함께
변호사 사무실로 가갖고 만나가지고 같이 함께 가다거나 예. 아니면은 본인이 직접 가고 변호인은 따로 이렇게 나중에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런데 지금 특검으로 갔다가 특검에서 또 중앙지검에서 끝나고 또 특검으로 가겠다. 아마 이것은 제 생각에는 저렇게 언론에 노출되는 때에 뭔가 조금 아까 착착한 표정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좀 짠한 어떤 그런 어려운 심정이나 이런 것들을 말로 표현하진 않지만 그런 걸 좀 보여서 여론에 조금만 어쨌든 좀 도움을 받으려는 그런 언론 대응가. 그럴 수도 있을까요, 진짜? 글쎄, 아니 근데 저희가 저렇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저렇게 간 거에서 뭐 그런 느낌을 받을 것 같지 않은데요. 오히려 저렇게 보면 왜 좀 그 과거처럼 아니 사실 그 글로벌 기업이 이렇게 이런 사태까지 몰고 와서 죄송합니다. 그래갖고 뭔가 읍소를 하면서 동정심을 좀 유발한다면 모르겠으나 저렇게 그냥 무표정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것만 가지고서 무슨 동정을 받을 것이며 하물며 저 영장 전담판사가 뭐 저거 봐가면서 아유 좀 안 됐네. 그러고서 뭐 발부할 거 기각하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삼성 측은 굉장히 좀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오늘 이 영장 발부를 위한 그 법리 대결, 이게 뭐 거의 전쟁으로 보여지는데요. 이게 향후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특검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영장 발부 사유를 쭉 장문에 썼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밝히진 않아요. 원래 밝혀지지 않죠. 나중에 재판이 들어가면 공소장에서 밝혀지는데 그런데 이것을 나중에 확인하게 되면 깜짝 놀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보도된 것 외에 어마어마한 범죄 혐의 사실이 적시돼 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결국은 판사가 이것을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향후에 이게 뇌물죄로 기울어질 것이냐. 삼성의 주장은 무죄하다는 게 아닙니다. 강요로 기울어질 것이다. 근데 이 뇌물로 기울면 삼성은 피의자가 맞는 거고요. 이 강요로 기울면 피해자가 되는 겁니다.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삼성은 우린 피해받았습니다. 그럼 누가 가해자입니까? 대통령이 가해자인 거예요. 이 대통령이라는 정치 권력의 위세를 활용해서 글로벌 기업에다가 돈 안 내면 가만 안 둬? 이러고 압박, 공갈 협박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대통령은 지금 굉장히 착잡한 상황이에요. 오늘은 직접 관련돼 있지는 않지만 가해자가 될 것이냐, 후보자가 될 것이냐, 뇌물수수자가 될 것이냐, 이 갈림길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재용 부회장의 얼굴이 어두울 수밖에 없는 게요. 특검이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강요나 공갈의 피해자라고 하면 마지못해 돈을 줘야 정상적인데 이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이후에도 간접적으로 우회 지원하기로 하는 정황이 포착이 됐고 그 여러 가지 계획 중에 박상진 사장이 이걸 이재용 부회장에게 또 보고한 사실에 대한 증거를 확보한 모양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 220억에 대한 계약이 이제 국정농단 사태가 터지니까 삼성이 알겠죠. 문제가 분명히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거를 취소하고 다른 방법으로 우회적으로 지원하기로 한 뭐 함부르크 프로젝트 이것을 다시 계획을 수립을 하는 겁니다. 뭐 이 말이나 이런 것들을 더 사주고 뭐 이런 내용이 포함된 걸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공갈 협박의 피해자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최순실한테 뭔가를 지원하는 그 정황이 있는 것이고 이것을 이재용 부회장이 보고를 받았다는 것은 잘 몰랐다거나 그 밑에 다른 미래전략실에서 결정을 했다거나 또는 우리가 대가성을 바라지 않고 했다라는 부분, 우리가 피해자였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히 다른 사실로 발견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영장실질에서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이냐라고 판사와 이제 검찰 측에서 굉장히 공방을 하지 않을까 합니다. 근데 그게 참 보기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자, 보세요. 검찰은 피해자로 봤습니다. 근데 특검은 지금 피해자가 아니라 뇌물 공여로 본 거 아니에요? 피해자로 봤죠. 피의자로 본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지금 함부르크 프로젝트도 마찬가지인데, 자, 그 함부르크 프로젝트가 그 있었던 시절 9월 달 아니에요? 작년 9월. 작년 9월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작년 9월 달에 오늘날 이런 사태를 알았을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그러니까 저는 그냥 다양한 시각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대통령이 그 뭐 탄핵을 당하고 뭐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될 상황까지 생각을 안 했다면 삼성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은 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이후에도 여전히 무서운 존재입니다. 여전히 여러 가지 권한을 가지고 있고요. 뭐 저 검찰에서 뭐 수사를 하게 할 수도 있고 세무조사를 하게 할 수도 있고. 근데 만약에 그 당시에 아니야 이 일이 만약에 불거지면 대통령은 탄핵을 당하고 힘이 하나도 없어질 거야 라고 하면은 함부르크 프로젝트 같은 우회 지원 대책 안 세웠겠죠.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자, 똑같은 그 사안을 놓고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 여전히 피해자냐 피의자냐는 것은
갈릴 수밖에 없을 네. 겁니다. 이렇게 법률적인 시각을 하나 좀 더 설명해서 다른 시각을 보여드리면요. 어떤 하나의 사실, 그러니까 이 삼성에서 뭔가 대가성으로 출연한 이 금원에 대해서 결국에는 삼성이 피해자냐 아니면 뇌물을 준 뇌물 공여자냐 이런 평가가 달리는데 판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을 상상적 경합이라고 해서 두 개가 다 경합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요에 의해서 삼성이 돈을 준 피해자도 맞지만 또 동시에 그 피해금 돈을 출연하면서 그에 따른 대가도 요구를 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뇌물 공여자가 될 수 있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도 물론 이제 단면적으로 어떻게 뇌물 공여자로 볼 것이냐 아니면 피해자로 볼 것이냐 그런 어떤 단면적인 평가도 있을 수 있겠지만 처음에 공여 받을 때는 대통령의 어떤 뭐 강요, 대통령이 화내니까 어쩔 수 없이 막 부랴부랴 했다라는 어떤 그런 피해자가 될 수도 있지만 또 동시에 그 돈을 출연하면서 내가 또 필요한 거를 요구를 했다. 또 아까 이제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 적극적으로 뭐 나선 정황이 있다라고 한다면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또 뇌물 공여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시각은요, 국민들의 시각인데 국민들은 뭐 어려운 얘기 다 모르겠고 지금 궁금한 게 하나입니다. 대통령이 왜 삼성 같은 대기업에 압력을 넣어서 정유라의 말을 지원하게 했을까? 왜? 이게 전 답이 없어요. 너무 궁금해요. 네, 지금 법원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고민이 되는 이유가요. 지금까지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할 때는 직권남용이나 공무상 기밀 누설 혐의만 적용을 했지 아직까지는 뇌물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오늘이 그 첫 번째 판단이 될 것이기 때문에 법원은 아주 새벽 늦게까지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